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 시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총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 한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틀렸죠. 왜? 자, 첫 번째,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지렛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인 자본 지렛대, 부채라고도 하죠. 그래서 타인 자본 대신에 부채를 활용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일단 옳은 표현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렛대 효과란 말 자체가 남의 돈 끌어와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지렛대 효과인 거지. 총 투자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아닌 거죠. 나의 수익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총 자본이 아니라 내 돈이니까 자기 자본 또는 줄여서 지분이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죠. 그러므로 지렛대 효과란 부채 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또는 지분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렛대 효과는 뭐죠?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정이든 부든 중립이든 세 가지 수익률 값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 세 가지 수익이 바로 뭘까요? 첫 번째 지분 수익률, 두 번째 총 투자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세 번째 저당 수익률이 되겠죠. 물론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을 의미하는 건 아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작을 때, 뒤집어 생각한다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클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차피 한자에서 정의 반대가 부니까 부등호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부등호 값이 정반대가 나오면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중립이란 말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세 가지 수익률 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다르게 바꾸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인 자본의 비중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금융위험, 이때 금융위험이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에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겠죠. 그래서 틀렸죠. 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남한테 많은 돈을 빌려온다는 거죠. 그럼 남한테 목돈을 빌려올수록 원리금 상환, 빚을 갚을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럼 잘못해서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대부 비율 또는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는 반면 금융상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 나왔죠.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틀렸네요. 위험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험을 압축할 때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요구 수익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게 위험이 아니에요. 더불어 이러한 위험은 크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고 배우셨던 기억이 나죠.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나오면 위험이라고 써놓고 문제 푸시고요. 더불어 분산이 높다, 표준 편차 크다라고 나오면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갑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적 투자자의 유형을 말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위험에는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니까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회피불능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감수한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피할 수 있어요. 회피가 가능해요.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려고 하겠지. 굳이 그 피할 수 있는 걸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 즉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감수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은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일 뿐 체계적 위험은 감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인플레율에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 하청 계약, 보험 가입 등은 위험 관리 전략 중 위험 전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종류 정확히 좀 외워두면 좋겠고요. 6번 민감도 분석이죠. 자, 민감도 분석은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이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와요. 투입 요소 결과치. 자, 투입 요소라는 말 나오면서 결과치란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 이거 민감도 분석 의미하겠구나 라고 정답 구하시면 돼요. 근데 투입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목이 투자 파트죠. 그럼 투자의 결과 무엇이 발생할 겁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수익 발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는 투입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투자의 결과 무엇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하는 수익이 결과치가 되죠. 따라서 투입 요소의 변화에 대한 결과치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 이 부분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민감도 분석이란 수익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로서 수익이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민감도 분석이고요. 민감도가 크다는 건 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들쭉날쭉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높다,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기법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물론이고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 감소 가능하다. 틀렸죠. 포트폴리오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하거나 감소가 가능하겠지만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배운 적이 있죠. 자,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라도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수할 수 없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자, 틀렸고요. 8번 효율적 전선, 다른 말로 efficient front라고 하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좋아요. 근데 효율적 전선은 모습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하죠.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이지 아래로 볼록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그것이 답이 되려면 효율적 전선이 아니라 무차별 곡선이 나와야 되죠. 자,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이지만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이다.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현재 1원을 알퍼센트의 이자율로 예금한 경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여 N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잘 봐요. 지금 N년 후 그랬죠. 그러면 요 기간이 뭐 3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이건 숫자는 필요 없어요. 후라는 글자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몇 년 후 미래의 원리금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미래 가치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현가 계수, 즉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미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가치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9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해석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 부분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금액을 찾고 금액 앞에 매년자가 붙는다 연금, 금액 앞에 매년자가 안 붙었다 일시불이고요. 내가 알고 싶은 값이 N년 후 얼마를 알고 싶으면 후가 미래니까 미래가치계수, 현재 얼마 알고 싶다 현재자가 붙으면 현재가치계수가 답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도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자, 10번 부채 서비스액이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을 의미하며 전액 지분, 자 전액 지분 투자한다면 내 돈만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빚이 없어요. 부채가 없다고. 빚이 없으니까 갚을 금액도 없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은 0이 된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